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박재현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언론계의 금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모두의 잘못은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기사를 쓰면서 늘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악인을 골라내지 못하는데 영화의 한 대목이죠. 한 놈만 패라. 그러니까 이 악인을 골라내서 한 명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탐사본도의 어떤 그 본령에 좀 가까운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오대영 교수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미국 기자들이 탐사 보도를 하면서 취재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취재원들을 만날 때마다 기록해도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꺼리는 것 같다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9.11 테러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6주가 연장되는 될 때는 또 이 기사가 우리가 취재한 게 리크가 되지 않을까 또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스포트라이트 팀이 그 가톨릭 사대들의 성추행을 취재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미디어 내부 환경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탐사보도팀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자들이 다른 동료 기자들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게 되죠.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우리가 탐사보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토론에서는 제 얘기 말고 좀 더 그 현장감 있는 얘기를 해주실 분들을 얘기를 더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은요. 이민택 한겨레 신문 디지털 부문 차장, 전에 그 디스커버 팀장, 탐사보도 팀장 1년간 하셨고 최근에 이제 옮기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정명원 SBS 기획취재부 데스크.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고민을 했던 많은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자 생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기획취재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해서 팩트체크라는 사실은 팀이라는 팀이 하나 있고요. 탐사보도라는 탐사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개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고민은 이 제목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사실은 탐사보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탐사보도팀을 어떻게 잘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에 맞는 지상파 메인 뉴스의 탐사보도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그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문제점은 사실은 다 봤는데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뉴스 추적이라고 분노의 저널리즘을 주로 했던 초창기 형태의 보도죠. 거기에도 좀 있었고 중간에 약간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던 현장 21이라고 뭐 연애사병 뭐 해가지고 좀 알려졌던 거기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정치부도 가고 경제부도 가고 식용캡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애 요소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지도부건 한 번의 탐사보도팀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많은 인력을 넣어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유지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조직 내의 동료들의 반감입니다. 그게 참 모순적인데 당장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1년 반, 2년 한 프로젝트를, 그것도 조직 내에서 좀 똘똘하다는 친구들을 둘 수가 있을까? 저쪽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대부분이 만들어졌다가 지도부가 바뀌면 사그라들고 다시 또 만들어졌다가 사그라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고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동료의 눈치 주기네요. 그 신문 얘기, 방송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한결의 신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두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겨레 이민택 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도 그렇고 사실 여기 와 계신 현장 기자들, 필드 기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바로 훅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저 이제 박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분노 지수라는 걸 꺼내서 탐사 보도물의 자격을 논해주는 게 되게 흥미롭고 여기 계신 분에게도 되게 손쉽게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체감도 높게 전달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탐사 보도를 하겠다라는 기자, 퀄러티 저널리즘을 추구하겠다 하는 기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내재적 완결성보다도 그렇게 공들여서 품들여서 만든 기사가 시민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플랫폼 탓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유통상의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에겐 그게 더 큰 고민이고 숙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 외부 조건, 유통 전략이나 플랫폼 문제는 좀 차치하고 거듭 다시 이 내재적 완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만 좀 천착하는 자리로 삼아야지 이 자리가 좀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전히 허기진 마음으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론사 간 협업 되게 유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법한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도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조차도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진짜 탐사 보도가 계속 건사되고 한국 저널에서 더 발전하려면 전략적으로 언론사가 실무적으로 협업할 게 아니라 타 매체가 쓴 어떤 단독적 가치가 부여된 기사를 온전히 그 매체가 쓴 걸로 소개만 해주는 협업, 약속이 유지돼도 한국의 탐사 보도는 계속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SBS 정 선배가 어떤 기사를 단독적으로 썼을 때 한겨레가 그 기사를 한겨레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보통 우리 전문 용어, 굉장히 어려운 용어는 우락가리 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전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때 어디에서 보도했는지 출처도 없고 전제는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매체에서 소스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소개하는 거죠. 팔아먹는 겁니다. 팔아먹기 바쁘죠. 그때 제목에 그냥 우리가 SBS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했다라고 코테이션을 달아서 제목에 SBS를 언급해주고 제목에 SBS에서 보도한 핵심 요지를 담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협업만 일단 좀 되면 탐사보도 또는 퀄러티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어떤 보도물들이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고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지금 우리 이민택 기자 같은 경우는 내재적 완전성, 또 좋은 기사를 만들어도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사 이기주의라는 게 작동이 되죠. 우리도 아침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쓴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 평가하고 타사에서 물 먹은 거는 애써 축소해가지고 하는 리뷰를 다 올립니다. 그런 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가 했던 굉장히 빛나는 보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좀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뭐를 좀 장애물을 치워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이제 이야기 볼 연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죠.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어떻게 유통할 거냐. 근데 물론 뭐 그거는 뭐 한 번에 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뭐 완결성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훨씬 더 저는 뭐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유통은 또 유통업자들이 또 하면 됩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은 제조업자들은 제조를 잘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여전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전달이 안 돼서 이제 유통이 고유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금 SNS 이제 뉴스를 이제 SNS를 통해서 보는 시대.
우리가 그 부분이 제일 늦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어쨌든 네이버로 이제 뉴스 소비하는 시대가 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마저도. 그럼 SNS로 유통되는 시대를 보면은 이제 SNS로 유통되는 뉴스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속성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 아는 사람한테 뉴스 한번 읽어봐라고 추천하는 뉴스가 어떨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예, 딱 보면 그냥 킬링 타임 하기 좋고요. 한번 딱 웃기 좋은 굉장히 자극적인 거나 굉장히 좋은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는 절대로 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민폐 끼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극적인 그런 그 뉴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 만들어도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는 거 딱 하나죠. 굉장히 좋은 뉴스를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가만 놔둬도 유통이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쪽이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아까 임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재적 완결성을 높이는 쪽은 뭐 계속 더 중요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제 타사를 인용 보도해 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사안이라 기본적인 이제 상도덕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거는 진짜 뭐 바로 잡아야 되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뭐 지속 문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직의 반감 그렇죠. 이제 이 모든 일에 특히 이제 언론사에서 뉴스룸에서 어쨌든 최대의 적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 측면에서 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적을 이렇게 제압하는 제압부터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물건 하나를 제대로 된 걸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적이 그동안에 계속 적이 계속 딴지를 걸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적이 제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회사의 탐사팀이라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나오는 제품 보니까 다 반응이 이거거든요. 야, 참 열심히 잘했다. 애를 많이 썼네. 라는 반응은 많이 받았지만, 이거구나. 이런 거네. 탐사보도는 이런 거구나. 아, 이거면 되지. 이거면 한 달 동안 저거 해도 되지. 이 반응을 만들어내는 이게 좀 제가 조금 이상적으로 말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얘들은 그런 반응을 불러올 만하다는 거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 만한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언론사 내부의 적들도 동감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쪽으로 더 가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우리 박 교수님하고 상당히 뭐 비슷한 말씀을 같은데 인터넷이 갖고 온 그 혁명적 그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 뉴스 생산의 힘을 유통의 힘 쪽으로 이동시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보단 유통 쪽으로 막 가서 무조건 빨리빨리 이제 디지털 퍼스트 막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그거 다 시대 흐름이라 하겠지만 문제는 그 유통으로 가면서 그 컨텐츠가 저널리즘이 하는 것이 컨텐츠의 생산보다는 트랜스포어 쪽으로 다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완전히 이동해가면서 저널리즘이 죽었다는 쪽에 대해 저는 인상이 갑니다. 느낌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고급 저널리즘과 낮은 저널리즘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있는 트랜스포만 하면 됩니다. 그 디스트리뷰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볼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로봇 저널리즘이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로봇 저널리즘 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즉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프로덕션 쪽에 다시 복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프로덕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탐사의 가장 큰 본질적인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열심히 저긴 해요. 그 인사청문, 인사 뭐 높은 이제 장관 뭐 저 하나 열심히 해갖고 낙마시킨 데까지 열심히 갔는데 그 다음에 하면 끝이에요. 그다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잘못한 거는 낙마한 걸로 다 면제된 거야? 내가 보기엔 그중 일부는 저 틈없이 범죄성도 있는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쏙 사라져 봅니다. 그러니까 즉 궁금증이 너무 많은 사회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빠르게 잊혀져 가는 사회에서 그런지 언론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A신문, B신문, C신문 각자의 특색에 있어 볼 게 있어요. 요즘은 어느 거 봐도 다 똑같고 뭐 인터넷 봐도 똑같고 근데 왜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디스트리뷰션 쪽이 혁명이 온 건 좋은데 뭔가 이제 주객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오면서 스스로를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 이 탐사 전략에게 꼭 분노하고 그다음에 뭐 세상 경천동지하고 파라 뭐저 페이퍼 이런 거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기자로서 통상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저는 탐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몇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뭐 신문 이름은 바뀔 수도 있지만은 기자가 직접 이제 노숙자 체험을 했다던가 아니면 좀 한겨레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쪽방청에 들어가서 한 달을 살았다든가 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사들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지금도 두 분 교수님 말씀은 동료의 눈치이건 그 다음에 생산에 비해서 유통의 과잉이건 그거를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좋은 콘텐츠, 좋은 탐사의 질이 아주 높은 좋은 고급 어떤 기사일 수밖에 없다. 이건 좋은 작품이 나와야지 그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해보면 그 좋은 탐사 기사를 봤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토론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뉴스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두 달 해서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결과물은 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그 군 사이버사도 저희가 이제 발굴해가지고 결국 김관진을 검찰에 세웠고 5.18 헬기지의 사격 진실도 지금 8월부터 계속 쫓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외국 사례들의 좋은 사례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1년 반, 2년 아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탐사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관점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과연 한국적 현실에서 현재 그럴 수 있느냐? 당장 지금 현재 열 몇 명의 인원을 빼서 그 1년 반 동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는 뭐 2년 동안 어떤 것만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도국 리더십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용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력 상하정이 되는 언론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럼 그 기자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죠. 그럼 각광을 받는 그 기자들이 계속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탐사 보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잘한 기자들이니까 쟤는 정치부 보내야지, 쟤는 사회부 캡을 보내야지, 경제 보내야지. 본인들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기 텀에, 자기가 맡은 텀에 좋은 보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는 보도국 리더십이 누구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조직 내에 내재화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뉴스타파가 아주 잘하고 있지만 뉴스타파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리가 생기면 인터넷에 올리죠. 근데 방송과 신문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메인 뉴스 시간을 메워야 하는 것이고 거기도 역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력을 결국 한정된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탐사 기자 개인에 대한 부담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돼요. 예를 들면 익명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뭐 그렇게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이 걸렸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소송 걸린 기자만 부서 옮기고 나서 계속 그거에서 고생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거를 관리했던 책임자들이나 이런 회사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냐? 그럼 그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좋은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그거의 고민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토론을 위한 도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네, 뭐 조직 얘기는 정선배 말씀해 주셨으니까 10명이나 투입해가지고 저희는 제가 지금 그 전에 있었던 디스커버 팀 한겨레 그러니까 탐사보도 미션을 탑재했던 디스커버 팀은 5명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창간 이래 가장 많은 수로 구성이 되었던 탐사팀이에요. 그 전에는 보통 3명이었고 2명일 때도 있고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직 문제는 아무튼 그러니까 리더십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미국 탐사보도 쪽에서는 탐사보도가 건사되기 위한 탐사보도 기자의 자질 중에 하나로 사내 소통력을 또 꼽기도 해요. 야, 우리 팀이 필요해. 좀 봐줘. 더 기다려줘. 이렇게 또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사활이 좋은 기자들이 곳곳에 그 팀에 배치되어 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해내고 시간을 확보하고 때로 뭐 파견 더 인력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관철시키는 것도 탐사보도팀의 중요한 이제 덕목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 문제는 어쨌건 그렇게 말씀을 정 선배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국에 탐사보도 잘하려면 중요한 건 아이템을 잘 선정하는 것이죠. 저는 탐사보도 성패의 절반은 아이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뭐 이런저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자들 각각이 갖고 있는 단독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의심과 상상의 벡터가 그 아이템 수준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탐사 보도는 이제 고발, 감춰진 뭐 부당 권력을 들춰서 고발하는 걸 탐사 보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기사들 사실 힘이 세죠. 그렇게 보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아이템 계속 발굴되지 않잖아요. 1년을 해보십시오. 1년에서 나올 거라는 보장만 있으면 왜 리더가 1년 주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심층성 탐사 보도도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서 유용하게 접근해야 될 방식의 컨텐츠 또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 교수님이 평가해 주셨던 그 탐사보도 꼭지 가운데 자원외교, MB 자원외교 31조 대부 그거 저희가 한 건데요. 사실 좀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식상함이 좀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가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걸 다시 우리가 집중 취재했을 때 새롭게 던질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템은 널려 있는 거예요. 아까 의심과 상상의 벡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원외교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더 많았었는데 기자들한테 이미 독자들 청중에게 너무 익숙한 소재를 다루기가 위험부담이 크잖아요. 새로운 사실을 그 안에서 발굴하지 못하면 이미 한 얘기를 그냥 라운드업 했다고밖에 평가하지 않으니까 기존 의제를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탐사보도는 기존 의제에도 과감히 도전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때 자원외교 운이 좋아서 80개 사업 수를 우리가 규정했고 31조라는 그러니까 자원외교 투입비를 우리가 산출해서 개량화했고 그걸 호명하면서 지금도 그 단위로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외교는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냥 식상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인식의 관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탐사보도 기자는 새로운 시각, 더 깊은 시각, 더 깊은 발품, 새로운 발품 투입해서 다른 결과물들을 꺼내고 다르게 읽히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식도 아이템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거든요.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리더십 관련해서는 다시 보스턴 글로브팀의 스포트라이트 팀 영화를 하자면 그 새로 온 보스턴 글로브에 처음 왔던 에디터가 그 기존에 있는 기자들과의 아무런 커넥션과 그 소위 말해서 안면 받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조직을 너무 잘 안다면 선배 여기에 사람도 없고 우리 이거 할 인력이 없습니다 하면은 시작도 감히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끊고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정말 공감하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템 선정은 하늘 아래 새로운 뉴스는 없다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것도 새로 한번 가로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뜯어보면은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교수님? 오 교수님 이번에는 오 교수님 말씀하세요.
아까 조직 얘기를 하셨는데요. IT 조직 얘기에서 저도 굉장히 충분히 뭐 두 분 말씀하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티 유스를 해야 되는 그 심정.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한국 언론사의 그 탐사 보도 조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도 인터뷰 조사를 해서 여기 실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리더, 아까 리더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국장의 의지가 어떻게 따라 달라지냐, 그때 그 매체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에 따라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그지? 어느 일정한 뭔가,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을 갖고 목표 방향성을 갖고 그러니까 유지되니까 서스테이너블하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고 쭉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들이 상당 부분 뭐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언론이 어렵고 그다음에 할 건 너무 많은데 기자 수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투자할 여력도 없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 잘한다고 해서 크게 빚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매체들은 이 탐사나 이쪽을 자꾸 줄이고 오히려 저명하고 브랜드가 있고 영향력 있는 매체들은 거꾸로 그쪽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세계적인 대충의 유대 추세고 연구 결과입니다. 즉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아사히 마이니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그쪽 분야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언론이라고 다 똑같은 언론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트 언론이라고 한다 학계에서도 보통.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매체 간 의제 설정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한 매체가 의제를 형성해 가면 다른 매체들이 따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매체 간 의제 설정을 하고 그 의제를 주도해 가는 매체를 엘리트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 매체는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인데 그 내치에서는 뉴욕타임즈, 외치 포린 폴리시 이쪽에서는 워싱턴 포스트하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훨씬 더 뉴욕타임즈가 크고 세고 이걸 연구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는 그 배경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의제를 설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제를 설정 어떻게 했냐? 탐사 보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마 비리할 때 전국적 경마 비리 해갖고 그걸 한번 계속해서 몇 달 뉴욕타임즈가 쓰면 완전히 제도가 바뀝니다. 그 주에 경마장이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내 언론들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각자 각 매체마다 큰 건들을 하나 하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때 비로소 또 그 매체가 커지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사보도의 힘이고 그것이 저널리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직 문제는 한 매체뿐만 아니라 언론의 장래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여기 또 그 다 맞는 저 현장의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거 뭐 저희들 세미나 한 번에 한국이 탐사 보다가 완전 히 중흥할 거다 이렇게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장벽이 그렇게 이제 그 반면에 또 장벽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야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라는 걸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장벽은 장벽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인력이죠. 인력인데 좀 당장 우리가 인력을 두세 배로 늘릴 수도 없고 내가 볼 때 두세 배로 늘린다고 해서 탐사보고 되려는 보장도 없어요. 예, 사람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또 보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방송은 좀 다르겠지만 신문은 거의 매일이 기획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획을 아까 봤지만 이제 가성비가 낮은 기획이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큰 매체가 우리보다 인력이 한 3배 정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가성비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굉장히 소모적으로 낭비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그런 데서 기자들의 피로도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쨌든 그런 이제 인력 운용인데 이 운용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볼 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연관된 게 이제 인식 전환이죠. 아까 그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기사의 주제 감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런 주제로 달라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기백에다 몰아넣고 나와 보니 아무도 안 읽고 이거를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사의 주제를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사안에서 주제는 이거구나. 타겟이 여기네. 되든 안 되든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리더십 문제고 한데 제가 느끼고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기자를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탐사 보도는 전부 다 확신범들입니다. 예. 이 확신범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도 그렇고요. 탐사팀을 운영하는 매체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일반 취재팀을 다 없애고 탐사팀만 운영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신문사가 과거에는 다 일반 팀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미래는 없다. 미래가 딱 있는 거 하나가 탐사팀이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탐사 보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데 대한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을 사주가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사주가 아닐 경우에 그럼 누가 할 거냐? 사주가 안 하고 보도국장이 안 하고 부장이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건가요? 현장에 있는 기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확신을 갖고서 계속 아까 지금 사내 소통 역량이 나왔다시피 부장이 안 하면 기자가 떠들어야 되고요. 국장이 안 하면 부장이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볼 때는 이 전통이 좀 더 뿌리를 내리고 또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지 않을까. 지금 다 주변에 전부 다 장애물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애물들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뭔가를 한번 그런 돌파구로 찾아보자는 자리가 아마 이런 그 자리 아닐까 싶어서 제가 뭐 말씀드린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과를 높인 거는 탐사 저널리즘의 결과라고.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분수령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보거든요. 탐사 저널리즘 아주 그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해서 미국 언론의 힘을 보여줬고, 일본에서도 탐사 저널리즘 좀 하다가 아주 성과를 높인 거는 다나카 가쿠에이 분계슈가 문예춘추가 보도했던 다치바나가 했던 그거를 아주 분수령으로 딱 거기서 또 꽃이 피기 시작한 걸로 봅니다. 그걸 하나에서 그 힘세던 다나카 가쿠에이를 갖다 물러나게 한 거 하나로서 언론에 그때 분계춘추에서 잡지거든요. 다치바나 하나 해놓고 다치바나 물론 아까 지금 조직의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다치바나한테 무려 10명인가의 그 저기를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10명이 붙어갖고 자를 다 뒤지고 해갖고 몇 달을 숨어서 작업을 해서 그리고 터트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경고하던 청성 같은 각고회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라서 일본 언론의 탐사 보도 힘이 있다는 걸 세계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 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언론의 힘을 올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참 탐사 보도가 지금 언론의 지형이나 현상에서는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옆에서 경험한 거기도 한데 탐사 보도는 이제 취재원이 없잖아요. 출입처가 없고 또 정보도 이제 정부의 사이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캐다가 사실 물건이 하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국장은 내일 당장 그걸 쓰고 싶어요. 그거를 익혀서 한 게 못하고 일단은 그게 단독이고 특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따로 그 쓰고 싶은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탐사 보도가 우리 한국 지형에서는 그 아까 말한 사주의 의지나 편집장의 또 어떤 의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 지형 자체가 우리 속보 경쟁을 하는 이론에서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오늘 플로어에도 이제 많이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기자들이 오셨고 또 대부분은 뭐 사건팀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나온 주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도 좋고 또 패널이나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들에게 또 물어볼 말 이런 거 오늘은 지금부터는 좀 플로어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말씀. 저는 서울신문에서 일한 유대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토론하고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선배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들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고 저희도
비슷한 부분을 많이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말씀하셨던 그 고민들, 임 선배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 대한 부분, 그 예전에 기고하신 걸 봤었는데 미군 기지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저도 굉장히 웰메이드한 기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통이 잘 안 돼서 속상하셨던 기억이 있으셨다고 얘기한 걸 봤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좀 연구를 하셔서 유통에 대한 해법 나름대로 좀 찾으신 게 있으신지, 그다음에 정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탐사 보도가 가능한 보도의 타입을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유 기자님 성함은 들었었는데 그 유통에 대한 대안 저희가 찾아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써봤고 효력을 좀 본 다음에 근데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디스커버 팀 있다가 이제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비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디지털 부문으로 자원해서 옮겼는데 여기 계신 그나마 필드 기자,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기자들에게 그나마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콘텐츠는 여전히 강할 때 그 자체가 유통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채용비 포함한 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이라는 제목의 이제 탐사 보도물을 내놓을 때 처음에 국장께서 디지털 전략이 뭐야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당연히 물으셔야죠. 저희는 답해야 됐고요. 그때 이 강력한 사실들 그 자체가 저희의 디지털 유통 전략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게 승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강원랜드 처음 제가 기획안 썼을 때 기획안 모두에 담았던, 그러니까 윗부분에 담았던 표현은 무소이풀처럼 스트로 간다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스트에 담을 수 있는 그 발굴한 그 팩트가 강하면 전 다른 전략은 그게 네이버 전략, 다음 전략, SNS 전략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전달이 돼요. 하지만 강원랜드 공공기관 채용비 기사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건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중의 대중의 시민의 분노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정부 관계자가 직접 시민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행정부에서 또 분노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두루 레스판스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한미군 기지 10년 동안 지체된 것도 저희 의제화해서 오랫동안 취재해가지고 보도했는데 잘 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게 군 문제는 취재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유통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 당도한 지점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 언론사가 상대 언론에 단독적 가치가 부과된 기사는 온전히 존중해서 그걸 제목에 달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그게 유통 전략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게 포털에 어떻게 노출이 되든 이 기사는 저쪽에 쓴 것이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현실은 되려 가장 먼저 쓴 기사가 가장 밑에 앉아 있거나 심지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 관계자가 사실로 확인해 주면 통신사 기사가 도배를 해요. 그리고 최초로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알린 그 매체는 과실이랄까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강원랜드는 워낙 이제 많이 회자가 되었으니까 한겨레가 썼구나라고 알아주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지만 초반에 강원랜드 심각하대. 근데 누가 썼어? 관심 없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콘텐츠 자체가 우리에게는 강한 유통 수단이면서 수단이라는 얘기 저도 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중간히 또는 여전히 잘 만들었는데 잘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사에 대한 유통 전략은 일단 각 단위에서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제발 아까 그 제안드린 그 하나만 일단 좀 지켜주면 그게 언론사의 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입니까? 아까 상도위라고도 말씀을 해주는데 응당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잘 안 지켜지니까 그것부터 좀 지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 일단 저희 부서 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이민택 기자 꼭 쓰도록 이름은 하겠습니다. 빼도 되고요.
일단 영업 비밀이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뭐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약간의 방법은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 때문에 약간 말씀을 아까 그렇게 드렸지만 결국은 좋은 보도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 분량에 대한 게 결국 조직 내에서 좀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팀 안에 여러 개가 돌아갑니다. 하나는 이건 딱 봐도 한 몇 개월은 걸릴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만약에 저희한테 이제 10명의 인력이 있는데 10명을 전부 다 6개월 걸리는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 4명만 넣고 나머지 둘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야 쟤네들 일한다 라는 것을 조직 내에 보여줄 수 있는 또는 조직 내에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 쪽이 한국적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얻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이 지난번 인사가 있었는데 저희 팀에 사람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먹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버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계속 유지가 돼서 결국은 그 아웃풋이 고정적으로 나와야 선량한 의식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 그 피곤함 때문에 저 팀에 대해서 질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게 좀 오래 굴러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오래 굴러가면 후배들도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다행인 것은 이번에 보니까 그 탐사보도에 대한 열망들이 좀 많더라고요 후배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너무 생생한 경험담이라 많이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요. 그래서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플로어에서. 네. 네, 그 노민신문사 이문수 기자라고 하고요.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박지원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그 대안이 없는 그런 탐사 보도 기사가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반면에 오대현 교수님께서 자료로 주셨던 그 한국 탐사보도 부정 품질 평가에서 그 대책 제시 없이 비판 일변도이다라는 이런 비판이 그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을 받았던 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 글을 쓰거나 논술을 쓸 때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 글에 대안이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저희도 그러니까 꼭 글을 쓰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두 분 이렇게 현직에 계시는 두 분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의견은 교수님들이 상충인데 왜 저희들에게 제가 복합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좀 제가 했습니다. 이해한 걸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 포함해서 그래. 말씀해 주세요. 한 분씩 다. 저 먼저 그 아마 제가 이제 그 대안 얘기를 우리 좀 많이 했는데 아마 좀 이따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탐사 저널리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 속에 대안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병폐 중 하나가 병폐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끔 그 느낄 때가 있는데요. 가끔 뭐 하여튼 무조건 뭘 제시해부터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아마 그렇게 이해를 우린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문조사 저기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건 이제 품질 조사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 같다는 거고 이제 또 보완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뉴스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어디가 갈 건가? 과연 한 30년 전 뉴스 하나에 울고 웃고 사람들이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키피디아가 왔으면 나는 이제
위키뉴스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 아마 내가 뭐 하나 던져놓고 야 이게 올려봐라 그러면 아마 누가 가서 자기 갖고 있는 정보 막 올리면 그게 위키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가 한번 그 위키뉴스 한번 사이트를 열어볼까? 그러면 어느 사건 강원랜드 사건 하다 그러면 강원랜드 사건의 익명으로 막 요새 대나무 숲 같이 막 하라면 그게 뉴스 아닙니까? 과연 정말 뉴스의 그 케이오스 시대에 살 때 과연 저널리즘이 뭐지? 라는 심각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이 탐사 보도고, 탐사 보도는 AI 시대에 기자들도 AI 시대에 가장 타격받는 직업으로 하나 나오고 있죠. 그런데 AI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탐사 보도가 아니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탐사 보도만큼은 AI가 따라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널리즘 미래는 탐사 보도가 있고, 그리고 탐사 보도에 아까 내가 자꾸 이걸 증거했던 게 그 마지막 이게 꼭 거창한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정보공개법에 관한 것도 썼는데 어느 기자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걸 배우고 와서 1년에 1000건인가 탐사 보도했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3건꼴로. 예. 하여튼 그래서 특정도 많이 했다 해서 하여튼 그 상도 받고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탐사 지금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아까 조직 차원의 어려움 다 이해하고요. 충분히. 근데 그걸 이제 떠나서 자기 기자로서의 뉴스를 컨텐츠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툴이 되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기능할 수 있다면 오늘 이제로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오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미국 데이터를 보면 미국도 대안을 제시한 기사가 30% 있었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미국도 많이 제시하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 미국이 탐사를 대안을 제시가 아니죠. 대안을 보여주는 알도록 감지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문제점을 들춰내는 식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스스로 알게 어떻게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대안 제시지 우리가 하고 있듯이 그죠. 노인복지 그러면 핀란드 한번 보여줄까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가성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게 그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낭비되고 소모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아마 여기 있는 중간 관리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한테 지시를 할 때 야 전문가 코멘트 꼭 붙여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대안적 평가적 의견들인데 우리가 그게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걸 지시하는 데스크조차도 알아요. 그거를. 하지만 우리가 시킨다는 거 시키는 게 뭡니까? 다 낭비입니다. 그게 기자 안 그래도 피곤하고 시간 없는데 그 전문가 찾아내야 되죠. 제가 다 해봤어요 그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가성비를 줄여서 그죠? 정확한 공격 목표를 향해서 타겟을 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쁘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과도하게 대안에 좀 강박관념이 있다.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도록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죠? 그게 미국 기사에 좀 비밀처럼 좀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널 얘기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대안을 미리 제시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의제나 그 주사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설도 마찬가지고 얘기할 때 이거 대안도 없잖아 그러면 그 아이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도 기자나 이런 언론에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의제 선택의 어떤 방향을 축소하는 그런 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좀 많이 깨우쳤습니다. 대안 말고 우리는 그야말로 주기만 하고 대안은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부한테 넘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탐사 보도랑 심층 기획을 각각 기준으로 구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전히 현장에서는 대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수 찾고 뭐 누구 찾고 단고를 이제 선정해 놓으면 됐긴 하겠죠. 근데 심층 기획에서는 각곡지간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심층 기획은 각곡지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안이 여전히 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탐사 보도에서는 대안이 절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 쪽인데 가령 2009년에 그 위장취업 해가지고 노동 OTA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뭐 최저임금 주는 일터 각 서로 다른 분야 4곳을 정해가지고 한 달씩 일을 해서 6개월에 걸쳐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기획을 시작할 때 대안을 제시하지 말자. 실태만 온전히 우리의 펜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언어로 전달해 줄 때 그 자체가 저는 첫 번째 대안 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들이 몰랐던 실태를 우리가 발품 팔아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알려줬지 않습니까? 대안의 근거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무적으로 실체적인 대안들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층기획에서는 좀 다른 것 같고 향후 탐사 퀄리티 저널리즘 그러니까 열정 있고 성실히 일하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자발적으로 와주신 뭐 이런 동료 기자들 사실 착취하면서 한국 미디어는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착취를 당분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서로 위로하고 네 아무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같은 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대안을 찾지 않는 분이 많아주셔야 저희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분노의 저널리즘 뉴스 추적을 할 때 그 마지막에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안이는 뭐냐? 대안이를 등장시켜야 되는데 대안이를 찾자. 어느 나라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상을 주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심사평을 하시면서 실태는 좋았으나 대안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참 많으시고 시청자 위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느냐 하는데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힘이 났고요. 대안 없이 비판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제를 딱 봤을 때 가슴 떨리는 그게 아마 탐사 보도인 것 같아요. 기자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기획회의를 할 때 딱 듣는 순간 뒷골을 잡으면서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을 정말 치밀한 취재를 통해서 그 익명 보도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탐사 보도를 이끌어온 두 분의 그 기자로부터 저도 많은 것을 배운 자리였습니다. 안팎의 언론계 사정이 어렵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 외부에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은 이 자리에서 그 진실, 남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남들이 모르지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 또 분노 여기서 기반한 것에서 우리 저널리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확인하셨을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